11월 23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제11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가 오늘 오전 지병으로 숨졌습니다. 역사의 단죄를 받은 정치 군인으로서 반성과 사과도 없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5.18 단체는 오늘 죽음으로 진실을 묻을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차려졌는데 부인 이순자 씨는 화장 후 휴전선 근처에 안장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유력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이 사실상 합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오늘 그게 무슨 대단한 자리라고 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도 김 전 위원장을 그 양반이라 칭하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성 갈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장제원 의원은 조금 전 윤 후보 곁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 차원의 첫 대선 공약으로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과감한 투자로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죠. 대장동 의혹 관련해선 여야 모두 특검 도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는 꼬리에 붙은 깃털 하나 뽑기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은 제기된 모든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예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채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의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특히 전두환 씨 사망으로 관련 속보가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를 확인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채커 나가서 발제 준비하고요. 류 실장, 전두환 씨 사망을 놓고 지금 이제 정치권 반응도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뉴스픽에서 짚어볼 텐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조문을 가겠다고 했다가 가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입장을 바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조문 의사를 내비쳤다가 약 2시간 후에 입장을 바꿨는데요. 전두환 씨 옹호 발언으로 광주에 가서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또다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이 진통을 겪고 있잖아요. 아까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간에 글쎄요, 신경전이 일정 수위를 좀 넘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면서 선대위 합류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 윤석열 후보가 새로운 인선안을 가져오기 힘들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장제원 의원이 이 윤 후보 곁을 떠나는 것과 자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발언을 보면 윤석열 후보도 완전히 몸을 숙이고 들어갈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요. 또 관련된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톡 쏘는 정치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향년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2.12 군사 쿠데타로 집권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하는 등 한국 현대사에 그늘을 들이웠죠. 끝내 사과와 반성은 없었습니다. 오늘 5.18 단체도 입장을 냈고 국가보훈처는 내란죄 등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채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다정회의 문을 여는 뉴스픽 5입니다. 자, 오늘의 픽은요. 끝내 사죄 없이 국가장 일고에 가치 없다. 방역 다시 조일까? 폭탄 핀셋. 마지막은 국민이 조롱할 것입니다. 네, 전두환 씨가 사망했습니다. 혈액암 투병 중이었고 오늘 아침 8시 40분쯤 연희동 자택에서 향년 90세로 생을 마쳤습니다. 1980년 5월 민주화를 외치는 시민들을 피로 진압한 뒤 권좌에 올랐고 퇴임 이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김영삼 정부로부터 사면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역사 앞에 사죄하진 않았습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요. 그냥 회복하지 못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가족 중에 아무도 인정 못하시고 이순자 여사만 계셨는데 미처 연락할 틈도 없이 그냥
갑자기 운명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응급 처치도 못하시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네, 1931년 경남 하천에서 태어났습니다. 20살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입교한 뒤에 5.16 군사 쿠데타를 지지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친구 노태우와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는 육군 내 사조직 하나회를 결성합니다. 자, 그리고 변곡점이 찾아왔죠.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당하자 혼란스러운 전국을 틈타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신군부 시대를 엽니다.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일을 하나씩 해 나갈 것입니다. 본인은 오늘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지금 밝힌 국정 운영의 포부와 계획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다짐합니다. 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폭력과 검열을 통해서 국민들을 길들였습니다. 언론은 강제 통폐합됐고 오직 땡전 뉴스만을 들을 수 있던 시기였습니다. 소위 사회 악을 잡겠다면서 수만 명의 국민을 삼천교육대로 끌고 갔고요. 민주화를 외쳤을 뿐인 당시 서울대학생 박종철 군은 고문 끝에 숨지고 맙니다. 그 학생이 겁이 잔뜩 질려가지고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공론을 분열시키고 너무 기습적인데요? 직선제도 나가리 됐네. 뭔 소리야? 아니 뭔 소리긴 다음 대통령 지선을 뽑았다는 거지. 아줌마 여기 승전병이야. 7년을 더 해먹겠다고. 7년 아니야. 체육관 선거하는 동안 저놈들 세상 절대로 안 끝나. 뭔 소리야? 뭐 하려고? 뭐라도 해야죠. 자, 같이 하자. 네, 군부 독재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전 씨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였지만 그마저도 임기를 다 채운 뒤에야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다음 차례는 오랜 친구에게 돌아갔죠. 국가적 위기의 한가운데 서서 6.29 선언을 할 때 민주주의를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내어 던졌습니다. 이후 전두환 씨 부부는 설악산 백담사에서 은거를 시작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33년 전 11월 23일, 오늘 전 씨의 사망일과 같은 날이죠.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 본격적으로 신군부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시작됐습니다. 전 씨는 위풍당당한 표정으로 검찰 소환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골목 성명을 발표합니다. 국가의 헌정 질서를 물랑케 한 범죄자라면 이러한 내란 세력과 야합해온 김 대통령 자신도 1996년 결국 친구와 함께 나란히 내란 및 군사반란 혐의로 법정에 섭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 원. 하지만 2년이 채 안 돼 국민 대화합을 내세운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결단으로 특별 사면됐습니다. 이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완납했지만 전 씨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추징금 956억 원을 남겨뒀습니다. 내가들 보면 내 사진은 꼭 비틀어지게 인상나고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 거야.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아놓고.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반성하지 않은 전직 대통령, 아니 반성은커녕 5.18 때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며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또다시 법의 심판대에 섭니다. 학살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이거 진짜 지금 시에 실권자 하셨잖아요. 전두환! 애주순자! 대국민 사랑하라 이놈들아! 전두환! 이 사랑한다! 대국민 사랑하라 이놈아! 전두환 이놈아!
네, 마지막까지 왜 나만 갖고 그래? 란 마음이었을까요? 전 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했고 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주는 폭동, 전 재산은 29만 원 등등 수많은 논란의 어록만 남긴 채 대한민국 현대사에 깊은 그늘을 남긴 채 말입니다. 회고록 3권 643페이지에 글을 마치며 하라는 그 대목이 있는데 그게 사실상의 유서입니다. 건강한 눈으로 맑은 정신으로 통일을 이룬 빛나는 조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북녘 땅에 바라다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있으면서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 싶다. 나 죽으면은 화장해서 그냥 뿌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네, 두 번째 픽으로 갑니다. 국가장 일고의 가치 없다입니다. 전두환 씨 사망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도 살펴볼 텐데요. 청와대는 오전에 별도의 추모 메시지를 공개하지 않고 조금 전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과오도 성과도 있었다면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조화를 보냈었죠. 전 씨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본인이 또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도 남겼고 유족들이 5.18도 찾아서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판단을 하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국가장이나 심지어 국립묘지 안장이나 이런 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조금 전 오후 4시 30분에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전 씨의 사과가 없었던 만큼 청와대는 유가족에게 대한 위로만 전할 뿐 별도의 조화나 조문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씨의 유족 측은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차기 대선 주자들 반응에도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이 전두환 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학살 사건 주범입니다. 사적 욕망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찬탈했던 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가셨고 상중이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그분하고 이렇게 관련져서 하는 거는 지금 시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조문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맨 처음 전직 대통령이니 가야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약 2시간 뒤에 당 공보실을 통해서 조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성찰 없는 죽음은 그조차 유죄라면서 국가장 이야기는 감히 입에 올리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각 당의 대표들도 조문을 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민주당은 전두환 씨 조화, 조문, 국가장 모두 불가라면서 정의를 세우는 길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성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망한 거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광주가 지역구인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진짜 화가 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역시 조문 계획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당을 대표해서 조화는 보내겠다며 당내 구성원들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국민적 비난을 받았던 엄청난 사건의 주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가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문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5월 단체들은 전 씨의 죽음으로 5.18의 진실을 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 씨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길 바랬지만 죽음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아무런 사죄나 뉘우침 없이 사망해 원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5.18 영령들을 모독하고 폄훼하면서 역겨운 삶을 살았던 학살자 전두환은 역사적 심판을 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죽었다. 우리는 5월 학살 주범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만고의 대역죄인 전두환의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다. 백담사 계실 때도 그렇고 그 외에도 100일기도 같은 것도 하시면서 광주 그 당시에 피해자나 유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위로의 말씀 같은 거는 계실 때마다 여차례 하셨다니까요. 그 이상 더 어떻게 합니까? 네, 국가보훈처는 전 씨가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죄 등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기에 국립묘지에는 묻힐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오늘의 나머지 팩들 짧고 굵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방역 다시 좋을까입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 수가 정부의 마지노선을 훌쩍 뛰어넘는 549명,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까지 치솟았고요. 900명 안팎의 환자들이 병상이 없어서 대기 중입니다. 이 중에 절반가량이 7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들이 계속된다면 어느 정도 이 방역 조치를 강화시키는 부분들 혹은 비상계획까지도 염두에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종교시설에서 신도 209명이 집단 감염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해 집단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전체 확진자 중에 약 90%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픽은 폭탄, 핀셋으로 잡았습니다. 자, 어제부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역대급 세금 폭탄이란 비판에 정부 여당은 전 국민 98%는 해당이 없다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죠. 폭탄이 아니라 상위 2%를 겨냥한 핀셋 세금이라는 주장입니다. 자,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6억 원쯤 종부세가 소나타 중형차 세금보다 적다라고 했고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벤츠의 자동차세가 40만 원, 25억 원, 종부세가 50만 원, 폭탄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헌데 조국 전 장관은 4년 전 자신에게 종부세가 부과되자 종부세 폭탄 맞게 생겼다라는 문자를 가족 대화방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공개된 내용인데요. 조 전 장관은 종부세를 물릴 모양이네 경남의 선경아파트 소유권 빨리 이전해야 우리 보유세 폭탄 맞게 생겼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해당 아파트는 정경심 교수의 명의로 되어 있다가 이후에 조 전 장관 동생의 전처에게 팔렸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 국민이 조롱할 것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어제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일부 장관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사퇴할 수도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말도 안 된다, 국민들이 조롱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정권이 6개월 남았는데 선거 나간다고 개각을 한다면 공직자가 조롱당할 일이다라고 일축한 것이죠. 자, 헌데 장관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듯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경기지사 출마가 거론됩니다. 경기지사 출마를 권유는 받고 계시죠? 뭐 그렇게 권유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뭐 그렇게 늦지 않게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권을 중심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강원지사 출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과연 김부겸 총리의 말대로 될지 아닐지 연말 연초쯤엔 윤곽이 잡히겠죠. 자, 오늘 준비한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소식을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향년 90세로 사망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보면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빈소가 마련이 됐네요. 특실로 마련이 됐고요. 관련된 속보가 들어왔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제 신체커가 아까 이제 발제 도중에 애드립으로 관련 속보를 얘기를 했죠. 지금 영상이 막 들어왔으니까요. 일단 관련 내용 저희가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할게요. 네네. 네. 자, 조금 전 들어온 이제 박경미 대변인의 청와대 브리핑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요. 일단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전제는 달았지만
지난번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때하고는 메시지가 좀 사뭇 다르죠. 끝내 역사적 진실을 이제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물론 역사적 과오가 있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공헌 성과도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 또 당시 이제 문 대통령이 직접 빈소에 가진 않았지만 조화를 보냈죠. 이번에는 조화와 조문 계획이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 문 대통령이 별도의 메시지를 낼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조금 전 박경미 대변인이 한 그 발언에 대통령의 뜻이 다 담겨 있다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추모 브리핑이었는데 이번에는 사망 관련 대변인 브리핑이다. 이렇게 좀 그 지난번 때와 그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좀 구분을 짓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그 관련 속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좀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빈소가 연희동 자택과 가까운 신촌 세브란스에 차려진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빈소가 차려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 씨는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는데요. 운구 차량은 오후 2시 50분쯤에서야 자택에서 나왔습니다. 병원 측은 빈소를 꾸리기 위해 부인 이순자 씨 그리고 아들 전재용 씨 등 가족에게 코로나 검사를 요청했는데요. 조금 전부터 빈소 위치가 안내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8시 45분쯤에 이 소방당국의 전 씨가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왔고요. 출동한 경찰이 오전 9시 12분쯤 사망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뒤에 의사가 이 전 씨의 집을 방문해서 공식 사망 선고를 내린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전 씨는 최근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증 진단을 받아서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전 씨의 핵심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르고 유해는 화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번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때 이제 국가장으로 치러졌고 관련된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전에 이제 류 실장도 얘기했지만 이제 가족장으로 결정이 됐고 또 조금 전에 이제 청와대 관계자도 관련된 질문에 국가장 관련 질문에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내놓기도 했는데 보훈처는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다라는 보도자료를 바로 냈죠. 네, 그 국가보훈처는 전 씨 사망이 알려진 직후 기자들에게 국립묘지법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전 씨는 내란죄 등 실형을 받아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정기 전 비서관은 전 씨가 북녘 땅이 바라다 보이는 전방의 고지에 100골로라도 남아서 통일을 막고 싶다. 죽으면 화장해서 뿌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했죠. 장지는 가족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자 관련된 정치권의 반응을 좀 짚어보면요.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가 당 차원의 조문 조화를 모두 금지한다고 했고요. 뭐 청와대 관련해서 더 추가로 할 얘기는 없죠. 있어요? 네, 없습니다. 네, 그 당 차원의 조문 조화를 모두 금지한다고 밝혔고요.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본인은 안 가되 당원들은 자유롭게 결정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 주자들도 결과적으로는 다 안 가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두환 씨는 내란 학살의 주범이라면서 조문을 갈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또 여전히 미완 상태인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당시 사건 관련자들의 양심 선언을 기대합니다. 조문할 거냐? 현재 상태로는 아직 조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처음엔 전직 대통령이지 조문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가 몇 시간 뒤에 입장을 바꿨는데요. 준비 일정을 좀 봐가지고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에 대한 주장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뭐 정부가 또 유족의 뜻과 국민의 정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네, 방금 보신 발언이 윤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과 오찬 직전에 기자들과 만나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 윤 후보 측 공보실에서 전직 대통령 조문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는 조문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다시 알려왔습니다. 앞서 전두환 씨가 정치는 잘했다는 발언과 이어진 개사과 논란 등을 의식해서 최종적으로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저희도 속보로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광주까지 가서 사과를 한 마당에 다시 이제 역풍이 일 것을 아마 좀
좀 우려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류 실장, 5월 단체 반응도 오늘 바로 나왔죠. 네, 5월 단체들은 이 전두환이 죽더라도 5.18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5.18 영령들을 모독하고 폄훼하면서 역겨운 삶을 살았던 학살자 전두환은 결국 생전의 역사적 심판을 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죽었다면서 우리는 5월 학살 주범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전 씨의 국립묘지 안장 등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남아있는 추징금이 아직 많잖아요, 박마커. 추가로 추징할 수가 있나요? 지금까지 전두환 씨 내지 않은 추징금,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해서 약 956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약 2천억 원의 그 전체 추징금 가운데 57% 정도만 환수가 됐죠. 검찰이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재판 확정 후 사망 시 상속재산에 대해 벌금이나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긴 한데 이게 전 씨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건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 전두환 씨 사망 소식으로 잡겠습니다. 끝내 사죄 없이 떠난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불가입니다.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돼 왔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일상으로 복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거죠. 윤 후보가 내놓은 선대위 인선안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는 평가인데요. 불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장제원 의원은 후보의 곁을 떠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선대위 구성 문제로 갈등을 빚었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선대위 주도권을 놓고 삿바 싸움을 좀 세게 한다 싶었는데요. 결국 손을 놔버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원장님 총괄 내가 어제 나는 지금 이제 내 일상으로 좀 회귀하는 거야 지금 오늘서부터. 일상으로 회귀. 결국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 전 위원장이 이런 결심을 한 계획이 이 내가 어저께란 표현에 힌트가 숨어 있는 듯한데요. 바로 어제 윤 후보가 선대위 인선안을 발표했죠. 이준석 대표님하고 김병준 전 우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 두 분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 안을 최고회의에 올리겠습니다. 당 선대위와 좀 별도로 후보 직속으로 김한길 위원장님이 맡으실 새시대 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김 전 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발표에서 빠졌는데요.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로 가름을 했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님께서는 하루 이틀 좀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그거는 본인께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시면은 그때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김 전 위원장이 전한 메시지는 조금 달랐습니다. 하루 이틀, 그러니까 25일까지 선대위 인선안 발표 자체를 늦춰달라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만 쏙 빼고 그대로 발표를 밀어붙인 겁니다. 사실 둘 사이의 미묘한 기류, 어제 윤 후보의 발언에서도 감지가 됐었죠. 하루 이틀 더 달라고 하신 게 혹시 언제쯤 발표하신 예정이세요? 그 이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어제 밤에서 오늘 아침 사이 아니신가요? 김 전 위원장이 발표 직전 제3자를 통해 입장을 전달한 겁니다. 윤 후보가 직접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윤 후보 입장에선 이게 뭔가 싶었을 듯합니다. 지난 주말에 두 사람이 만났었죠.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났다 싶었는데 다시 도돌이표를 맞닥뜨린 윤 후보. 심지어 연락조차 되지 않자 이게 말로만 듣던 몽리 아닌가 싶었나 봅니다. 취재진에게 이런 부탁까지 했습니다. 최고위에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보고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설득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께서 취재를 해보십시오. 저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네. 기자들은 합니다. 김 전 위원장에게 직접 물었는데요. 그간에 여러 차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거를 잘 음미를 하시면
왜 내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한테 구차하게 묻지를 말아요. 선거에. 이 구차하다는 말, 취재진을 향한 말은 아닌 듯 싶죠? 윤석열 후보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 듯한데요. 김 전 위원장과 관련해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 양반 말씀하는 건 나한테 묻지 말라라는 겁니다. 김 전 위원장이 선대위 합류를 사실상 거부했다는 소식에도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박사님께서 뭐 며칠 생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김 전 위원장의 붙인 호칭이 눈에 확 띄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그 양반을 거쳐 박사로 바뀐 겁니다. 윤 후보도 좀 지쳐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김 전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 이유, 슬쩍 본심을 보여줬죠. 아니 나도 내 할 일을 해야지. 내가 무슨 뭐 밤잠복 그런 거에 대해만 신경을 써야 할 내가 사정에 의무도 없고 이유도 없어. 예우가 없다. 한마디로 자존심의 문제라는 건데요. 윤 후보가 꺼낸 김병준, 김한길 카드 때문에 삼김 체제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죠. 동급은 아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제 삼김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네, 김종인 위원장 자극용 언론 네이밍인가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캠프 주요 인사들의 면면도 김 전 위원장을 자극했다는 후문입니다. 마지막까지 국민들 보시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인선과 함께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정인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거론이 됐는데요. 후보 비서실장으로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바로 장제원 의원입니다. 혹자는 노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윤 후보와 장 의원, 각별한 관계라는 게 윤 후보 주변의 평가인데요. 특히 장 의원은 캠프 초기부터 물심양면으로 윤 후보를 도왔죠. 윤 후보가 마음에 빚을 졌다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다음 날의 어떤 스케줄에 대한 얘기도 하기 위해서는 댁에 가는데 라면도 끓여주시고요. 아 직접요? 예, 라면 끓이면서 계란 2개?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네. 지난 주말엔 이렇게 나란히 교회 예배에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반면 김 전 위원장 주변에선 장 의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평가 뒤엔 김 전 위원장과 장 의원의 악연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밖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탐욕에 가득 차가지고 흔드는 게 나는 이 함정에 빠진다고 생각을 해요. 윤 총장을 지금 헌팅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가지고 뭐 윤 총장도 지금 이렇게 김종인 덫에 걸리면 나는 이거는 헤어날 수 없다고 봐요. 본인의 거취가 논란이 되자 장 의원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두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저는 오늘 윤 후보 곁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뼈있는 말도 남겼는데요. 윤석열 외에 어떤 인물도 한낱 조연일 뿐이다라면서 원탑이 되셔서 전권을 행사하시라라고 말입니다. 선거의 전권은 그 누구도 아닌 후보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의 갈등, 이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 발표까지 한 상황이죠. 만일 불발이 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은 고스란히 후보의 몫입니다. 결국 윤 후보가 풀어야 할 숙제인데요.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저는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조치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당분간은 좀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찾아간다고 지금 당장에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죠. 그리고 이미 김병준 위원장, 김한길 위원장의 그 임명을 끝냈고 선대위는 출범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김 전 위원장 입장에서도 선대위 합류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른바 별의 순간
김 전 위원장도 놓칠 순 없다는 겁니다. 그분으로서는 지금 별의 순간인데 저걸 놓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려면 이 대선판에 끼어들어야 되는데 뭐 어디 딴 데를 가겠어요? 뭐 거기 갈 수밖에. 그래서일까요? 김 전 위원장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면서도 여지는 끝까지 남겨뒀죠. 만나는 거야 뭐 찾아오면 만나는 거지 그걸 못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 이른바 삼고초려, 고개 숙이고 들어오라는 걸까요? 과거 민주당처럼 말입니다. 김종인 박사님은 우리 당을 시대적 과제인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당의 우리 대표의 권한이 일단 선대위원장한테로 전체적으로 이양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이게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김 전 위원장, 속으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톡소는 한마디, 이 노래로 정리합니다. 네, 장제원 의원이 오늘 오후에 윤석열 후보를 떠나겠다 일종의 백의종군을 선언했죠. 하지만 이제 뭐 김종인 전 위원장 여전히 요지부동이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병준 카드까지는 제고가 돼야 김종인 전 위원장이 움직일 거다 이런 해석도 많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상임선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콕 집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선 김종인과 김병준 누가 더 중요한가라는 문제라면서 한 명을 영입한다면 누구를 영입해야 하는지 묻는다면 답은 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함께 일할 사람들을 후보 마음대로 뽑는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성격상 맞지 않으면 그뿐이란 겁니다. 네, 반면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는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찌됐든 선거는 후보가 중심이 돼서 치러야 한다는 건데요. 앞서 장제원 의원도 백의종군을 선언하면서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장 의원은 윤석열의 무대에서 윤석열 외에는 한낱 조연일 뿐이라면서 방해가 되어서도 또 주목받으려 해서도 거래를 하려고 해서도 결코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직 수락의 조건을 내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물러나겠지만 후보가 원탑이다라는 장제원 의원의 그 표현이었고요. 조금 전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뭐 지금 이제 새로운 인선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 얘기들에 대해서 입장을 직접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새로운 인선안이 있을 수가 있냐라면서 이미 다 결정이 났는데 새롭게 변화하겠다, 가져올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백의종군 선언에 대해서는 장 의원이 윤 후보 곁을 떠나는 것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고요. 자, 앞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윤 후보가 찾아오면 만날 수 있다라고도 했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김 전 위원장이 윤 후보에게 새로운 인선안을 가지고 오라 주문을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네. 자, 김재현 최고위원은 아까 이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대위에 합류할지 여부를 놓고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짚어볼게요. 정치권 안팎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총괄 선대위원장 합류는 무산된 듯하다면서 장제원, 권성동, 김병준, 김한길 데려다가 뭘 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자기들만의 힘으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면서 그게 후보의 판단이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진 전 교수는 또 그동안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이라고 화력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도 말했는데요. 이제 진보의 재구축, 강화와 확장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봐야겠다면서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정반대의 분석을 내놨는데요. 결국 못 이기는 척 합류할 거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김종인의 속셈은 내가 상황이다.
윤석열 당신은 이방원이고 나는 태조 이성계다라는 건데요. 지극정성으로 주변 정리하고 난 후에 나를 상황 대접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 이런 속셈이란 겁니다. 정 의원은 이 당 저 당 선생의 전법은 이전에 하도 많이 써먹어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일이라면서 노욕의 끝은 어디까지인가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네, 두 사람의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었고요.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갈등, 결국은 국민들 눈에는 자리 싸움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우려죠. 네, 김재원 최고위원인데요. 유권자들 눈에는 벌써 다 된 듯이 자리 다툼을 한다. 또 더 나아가서 오만하게 비칠 경우에는 순식간에 지지세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상당한 패착이라는 건데요. 김 최고위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저 정권 교체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도대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 판에 자리 다툼하느냐, 더 나가서 다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느냐, 이 오만 방자한 사람들아, 그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 지지율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 등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스스로 각자 자신의 주장을 조금씩 굽힐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의 오늘 일정을 좀 챙겨보면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섰던 과거 경쟁자들이죠. 함께 이제 오찬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원팀을 강조했죠. 네, 윤석열 후보는 안상수, 최재형, 하태경 예비 후보 등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앞서 이들 7명의 예비 후보들은 본래 합의한 원팀 정신에 따라서 윤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입장문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이 입장문에는 홍준표, 유승민 이 두 예비 후보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는데요. 역시나 오늘 오찬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두 분을 뵈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관련 소식을 여러 번 전했습니다만 홍준표 의원은 계속해서 마이웨이를 하고 있고 본인이 이제 다다음 대선에 도전할 수 있다는 그런 뜻도 좀 내비치기도 했는데 차기 대선보다는 청년의 꿈 활동에 아주 푹 빠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청년의 꿈이 개설 12일 만에 2천만 페이지 뷰를 돌파했다고 밝혔는데요. 오갈 데 없는 청년들이 꿈을 찾아오는 공간에서 매일같이 어울리면서도 힘이 모자라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자괴감이 저를 힘들게 한다면서 편하게 놀러 오시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시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청년의 꿈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한 날선 만들을 쏟아냈었죠. 이번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는데요. 누가 제일 싫으냐?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나란히 포함된 사지선다 질문에 이 후보를 꼽기도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목리 진심, 김종인 일상으로 복귀, 불화원인 장제원 후보 곁 떠난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7분인데요. 먼저 키워드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류정아 실장, 유 실장의 마음을 압수하고 싶은데요. 어떤 키워드가 눈에 띄나요? 저는 백반장의 마음을 수색하고 싶습니다. 정답은 압수수색 아닌가요? 정답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압수수색입니다. 네, 경찰이 신문 부수 조작 의혹으로 고발당한 조선일보의 신문지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8개 시민단체가 조선일보와 한국 ABC협회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신문의 발행 부수와 유료 부수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정부의 광고비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이유였는데요. 비슷한 시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도 이들을 국가보조금법 위반과 사기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의원들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조선일보는 매년 수억 원의 신문 유통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100만 부가 넘는 조작된 유가부수로 100억 원에 가까운 정부 광고비를 수령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사도 광산인데요. 일본 정부가 조선인이 강제 노역했던 현장인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등록 후보로 추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문화청에 따르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검토하고 있는 대상은 니가타현의 사도 광산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도 광산은 태평양 전쟁 당시 구리와 아연, 철과 같은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되는데요. 전시 기간 동안 최대 1,200여 명의 조선인이 강제 동원됐고 주로 위험한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15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구남도와 같은 역사 왜곡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강제 노역 실태를 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곰 탈출입니다. 어제 경기도 용인에 있는 곰 사육장에서 반달가슴곰 5마리가 탈출했습니다. 지금까지 2마리를 생포하고 1마리는 사살됐지만 나머지 2마리는 아직 찾지 못하고 이틀째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강유역 환경청 직원과 엽사 3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수색견은 곰을 쫓아낼 우려가 있어서 곰이 민가로 접근했을 때만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한편 해당 사육장에서 곰이 탈출한 건 지난 7월에 이어서 이번이 2번째입니다. 당시 농장주는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곰 1마리가 탈출했음에도 2마리가 탈출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구속됐습니다. 이후 한강유역 환경청 등이 사육장을 대신 관리해왔지만 사실상 방치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다정의 백다혜였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류정화 실장의 국회 상황실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첫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선대위 쇄신을 둘러싼 당내 의견은 여전히 분분한 상황입니다. 또 어제 검찰이 대장동 의혹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관련 소식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선거를 전쟁에 흔히 비유하고는 하죠. 치열한 다툼이 있고 또 승자가 전리품을 모두 가져간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선거가 전쟁이라면요. 선거를 직접 치르는 후보와 정당, 이 선거 대책위는 군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대선에서 여야 모두가 강조하는 군대의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몽골 기병입니다. 몽골 기병처럼 필요한 일을 신속하게 해내는 그래서 결과물로 답을 하는 그런 당으로 봅니다. 국민의힘도 이제는 중원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몽골 기병처럼 진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두 사람 모두 기동성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 몽골 기병을 언급을 한 겁니다. 특히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중원이라는 목적지도 정했는데요. 이 큰 선거에서는 핵심 지지층을 지키는 동시에 누가 더 많은 중도층 혹은 부동층 캐스팅 보트의 표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출범식에서 1호 공약은 성장의 회복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첫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공약인데요. 총 135조 원 규모의 이 디지털 전환 투자를 통해서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고구려 기병처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댐이라는 소중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은 고구려 기병처럼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서 네, 사실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복지 공약이죠. 그런데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앞세우면서 중원을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연일 선대위 쇄신을 말하고 있는 이 후보,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전권을 후보에게 일임한 상태죠. 설왕설래가 있기는 하지만 선대위 개편의 방향, 후보를 전면에 내세우고 실제로 일을 할 사람들로 선대위를 가볍게 구성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본선에서 아주 기민한 전쟁을 하겠다는 건데요. 후보와 직접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공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더 실무진 선에서 이 후보가 가장 신뢰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겠죠. 뭐 예를 들면 그 오랜 지기인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하고 워낙 신뢰가 두터운 사이니까 예를 들어 뭐 그런 그런 사람 이제 밑에 뭐 몇 사람 또 후보가 이렇게 그 하고 좀 재주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로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당이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선대위의 레드맨 쓴소리 담당을 맡은 조응천 의원입니다. 중원을 먼저 확보한 후에 지지층을 결집해야 하는데 이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먼저 하는 건 반대의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중도로 가야 되고 있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좀 선거 막바지에 할 일이지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 그러면 그 민주당이 더 공고해지지 않느냐 걱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네, 일부 이 후보의 지지자 중에서는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지지층을 겨냥한 온라인 여론전을 주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활동이 저조한 의원 80명을 공개하겠다면서 이렇게 압박을 한 겁니다. 송영길 대표를 포함해서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 관련 책을 읽고 또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행보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대장동 의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 54일 만인 어제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놨죠. 구속 중이던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를 포함해서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까지 이 대장동 4인방 모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구속 당시에 제시했던 배임 액수 651억 원에 시행이익 1,176억을 추가해서 총 배임 액수는 1,827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훨씬 늘어났죠. 앞서 검찰이 밝혔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이제 적용을 해서 재판에 넘겼는데요. 하지만 여야는 모두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확실하게 돈이 흘러간 곳, 아들이 퇴직금 50억을 받고 의원직까지 내려놓은 곽상도 전 의원, 그리고 친인척이 100억 원을 송금받았다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한 겁니다. 두 사람 검찰 선배여서일까요? 50억 클럽과 하나은행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반쪽짜리 수사라고 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 검사장, 대법관 등 정관 법조인들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 화천대유가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민간이익 배분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하나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설명 외에 진행되는 것이 없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명한다. 네, 국민의힘은 몸통 보존 수사다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수사가 이 유 전 본부장의 윗선 개입으로는 전혀 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민관 개발의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후보 본인이 대장동 직접 설계했다라고 했는데도 수사는 신용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1조 5천억 그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이제 유동규라는 본부장급 한 명이 독자적으로 수천억 특혜, 수백억 뇌물, 혼자 주고받는 초대형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깃털은 수북하게 뽑아놨고 몸통을 보존한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했고 여권 대선 후보 앞에서 갈대처럼 누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때문에 여야는 모두 서로를 향해서 특검에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요. 특검까지 가는 길은 녹록지 않을 듯합니다. 이 후보는 조건 없이 예외 없이 특검하자라면서 이 야당의 특검 주장을 수용했는데 대장동 개발의 종잣돈이 된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도 조건 없이 예외 없이 특검하자라고 나선 겁니다. 여기에 이 후보는요. 윤 후보 부친의 자택 매매 건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친 집을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사줬다. 그것도 좀 대출 비리를 묵인한 것과 혹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건을 특검에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 물귀신 작전이지만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던 국민의힘 측도요. 막상 특검 협상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억가다, 책임 돌리기다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윤 후보는 이 특검 임명 권한이 사실상 여당에 있는 상설특검법 대신에 특검법을 새로 만들어서 하자는 입장입니다.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하고 국회에서 하는 거는 차이가 있죠. 네, 결국 이 특검의 수사 대상과 기간, 추천 방식까지 모두 여야 의견이 다른 상황인데요. 여야는 특검 협상에 응하라고 상대방을 향해서 압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물밑 논의도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여야가 특검에 합의를 하더라도요.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거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이 특검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수사 정보가 대선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이 검찰발 대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상설 특검에 의해서 굉장히 시간을 단축해서 간다 하더라도 100일 이전에 끝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 대선까지 100일 조금 더 넘게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특검으로 과연 수사가 끝날 수 있겠느냐. 네, 상대방을 향해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여야 지도부,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건 서로 상대방 때문이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첫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 선대위 구성으로 진통을 겪고 있지만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이런 차별화 행보로도 읽힙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디지털 대전환 공약. 대장동 검찰 수사 질타한 여야, 특검 협상은 요원. 네, 자 여야의 대선 공방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그나저나 이 여론조사 결과가 좀 이제 들쭉날쭉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류 실장. 네네, 그 부분을 좀 잠깐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자 여론조사에서는 다시 보면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격차가 좀 있는 조사들이 나왔습니다. 아시아경제 윈지코리아 컨설팅 조사 결과인데요.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이렇게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8일, 19일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시점인데 하루 차이로 조사한 이 NBS와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시면요. NBS 조사는 불과 1%포인트 차, 그리고 갤럽 조사는 윤 후보가 11%포인트 앞서는 결과를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사 방법과 기관에 따라서 이렇게 들쭉날쭉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이 추이가 중요하죠. 어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조사를 다시 보시면 제가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이 일주일 사이에 11%포인트 정도로 이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지지율이 출렁이는 국면이라고 봤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가 좋아서 잘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싫어서 지지하는 경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후보의 실망 요인이 있으면 그 지지도가 좀 출렁일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컨벤션 효과의 약발이 좀 떨어진 측면도 있고. 네, 주된 원인은 국민의힘 경선 컨벤션 효과가 조정되고 있다는 거고요. 국민의힘 선대위 내부의 잡음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변화도 지지율 변화 요인 중에 하나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부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윤 후보와 근접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그렇지 않다는 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접됐다,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샴페인 터트릴 상황 절대 아니다. 아직도 지고 있다,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야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러니까 공방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윤석열 후보의 선거법 위반 관련 부분인데 영수증이 쟁점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전남 목포를 방문해서 DJ계 인사들과 술자리를 했는데요. 술값을 누가 계산했는지가 논란이 된 겁니다. 당초 국민의힘 관계자 반론은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폭탄주를 먹지 않았다고 해명한 기사가 나왔었는데 민주당에서 윤 후보가 술을 마시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이라고 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윤 후보 본인 술값은 본인이 계산했다 하면서 영수증을 제시했는데 해당 영수증은 윤 후보가 계산한 영수증이 아니라 수행원들의 밥값이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또 논란이 된 겁니다.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직접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윤 후보 측은 최초 폭탄주 보도가 나오자 마시지 않았다고 둘러대다가 폭탄주 동영상이 나오자 말한 적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수행원들의 10대 영수증을 버젓이 후보 것으로 둔갑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윤 후보 측에서도 입장이 추가로 나오면 저희가 내일 전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이제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는 여야가 모두 특검을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특검 협상 자체는 그렇게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진실규명을 위해 특검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정쟁을 위해 특검을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시발점인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부터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 자택을 매입한 것까지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 후보는 이걸 쏙 빼고 이 후보만 특검하려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특검을 대선 내내 선거와 정쟁으로 이용하겠다라는 속셈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후보만 골라서 수사 대상에서 쏙 빼자 이런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게 무슨 특검입니까? 특검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현행 법률에 따른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신속히 마무리 져야 할 것입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실제로는 특검을 수용할 생각이 없으면서 겉으로만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공세를 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앞뒤가 다른 지킬 앤 하이드라고도 했고요. 검찰 수사는 몸통은커녕 꼬리 깃털 하나 뽑기 수준의 수사였다라면서 민주당이 특검 협상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지난 주말 동안 반성과 사과를 수없이 입에 올렸지만 사실은 돌아선 민심을 잡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했을 뿐이고 이재명 후보는 특검을 수용하는 척, 반성하는 척하면서 적당히 국민 기만쇼로 대장동 의혹을 덮을 생각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판임을 엄중히 상기시켜드립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디지털 대전환 공약, 대장동 검찰 수사 질타한 여야, 특검 협상은 요원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민주당과 거리를 두면서 제3지대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제3지대 연대를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이 와중에 방송인 김어준 씨는 심상정 후보 모욕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전합니다.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네, 한때 즐겨 들었던 노래인데요. 컬러링으로 설정을 해두면 전화를 건 상대방에겐 상당히 압박스러운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만 할 것 같은 부담을 느끼게 되는 가사죠. 거의 가사의 절반이 우리 지금 만나인데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바로 이 노래를 띄웠습니다. 오늘부터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한 제3지대 공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님께 제안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건 없이 만나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한 연대를 포함해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교환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에게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해 제3지대가 힘을 모을 때가 됐다는 판단인데요. 제3지대 후보들, 유권자들이 불안한 거대 양당 후보들을 두고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다고 보고 있죠. 딜레마에 놓인 유권자들에게 제3지대라는 확실한 대안을 보여주자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님, 또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님 등 모두 출마 선언을 통해서 기득권 양당 정치의 틀을 깨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뜨겁게 환영합니다. 양당 체제 종식은 시대적 사명이고 저 심상정의 숙명입니다. 심 후보 혼자 안 후보에게 적극 후회를 펼치는 것 같은 모양새지만요. 안 후보에게도 제3지대 공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가 봅니다. 양당 후보들을 겨냥한 쌍특검을 제안하면서 먼저 심 후보에게 손을 내민 건 안 후보였습니다. 해당 특검 법안이 합리적이고 공정한지에 대한 평가는 비교섭 단체 원내 정당인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맡겨주면 됩니다. 이 문제를 심상정 후보 및 정의당과 함께 풀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심 후보도 기다렸다는 듯 안 후보의 이 쌍특검 제안에 좋다라는 반응을 보냈습니다. 특검을 할 경우에 대선 후보 공식 등록 이전에 2월 12일까지 특검의 결과를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판에서 이렇게 공식 짝꿍이 탄생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 짝꿍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선은 있었죠. 여기는 내 자리니까 넘어오지 마. 넘어왔잖아. 이건 내 거야. 심 후보, 안 후보와 깐부는 맺더라도 단일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선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양당 체제 종식과 또 시대 교체를 위해서 어디까지 협력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노력을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보는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을 볼 때는 말보다는 행동을 보라는 말이 있지만요. 심 후보는 말 그대로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완주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합니다. 정의당이 더 이상 몇 번의 범죄에 묶인 게 아니라 제3지대에 속한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정의당 한때는 같은 편이었던 민주당과 완전히 갈라졌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배신감이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시 정의당 대표였던 심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앞장섰는데요. 민주당은 정의당에 동조하는 듯 했지만 결국 미래통합당을 따라서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한 타격은 고스란히 정의당의 몫이었습니다.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는 그런 꼼수 정치에 정의당이 몸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의당은 원칙을 지켜갈 것입니다. 한 표라도 아쉬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정의당의 마음을 돌려야 할 텐데요. 그래서 던진 당근이 바로 위성정당 방지법입니다. 위성정당은 뭐 단기적인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손실이 되는 정말 민주주의 체제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다. 정치개혁 특위에서 우리가 주도해서 이런 위성정당은 불가능하도록 소수 정당들도 상응하는 자기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 이재명 후보도 정의당을 다시 범여권으로 끌어오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본 것 같은데요. 결국 두 정당 간 결별의 시발점은 위성정당이라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렇다고 쉽게 넘어갈 심 후보는 아니죠. 이재명 후보가 그냥 막 던지듯 사과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정의당 당원들이 이 후보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다지 곱지 않은데요. 섣불리 당근을 물었다가는 자칫 당내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여러모로 민주당과는 확실히 선을 긋고 간다는 게 이번 대선에서 심 후보의 컨셉입니다. 심 후보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한 건 민주당만이 아닌 듯합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 공개 지지에 가까운 발언을 한 외부 인사가 있죠. 돈으로부터도 줄로부터도 백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줘요.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왔거든. 바로 방송인 김어준 씨인데요. 최근 심상정 후보에 대한 심리 분석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한 사회심리학자와 함께 심 후보의 성장 과정을 살펴본 건데요. 심 후보는 인정력과 성공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어떤 노선을 선택했냐 하면 오빠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아, 어린 심상정은? 네. 인정을 계속 받으려고 그랬는데 심 후보의 인정력이 어린 시절 겪은 결핍감에서 비롯됐다는 평가인데요. 심 후보가 정치를 한 건 어린 시절에 대한 보상 욕구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최근 심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비판한 이유 역시 정치적 요인보다는 심리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봤는데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네, 요즘 그렇죠. 네, 말꼬리 잡는 듯한 이런 공격도 있고. 그게 이제 사적 욕망이 작용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죠. 전문가의 발언 수위가 올라가자 김어준 씨가 잠시 제지한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지만요.
해당 발언은 편집 없이 그대로 유튜브 방송에 나갔습니다. 결국 이 방송의 진짜 목적은 바로 이 대목인 것 같은데요. 표를 나눌 사람들이 이재명과 심상정이잖아요. 진보적 유권자 입장에서 내 표를 누구한테 어떤 기준으로 줄 것이냐. 제 기준이라면은 어쨌든 적폐의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심 후보가 진보 진영의 표를 이 후보와 나눠 먹고 있다고 지적한 셈이죠. 이 후보와 얼른 단일화하라는 우회적인 압박일까요? 해당 방송이 나가자 김어준 씨가 노골적으로 이 후보의 편을 들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정의당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스베이다에서 진행한 심상정 후보 모욕 방송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김어준 씨의 해당 방송은 언론으로서 공정성을 저버린 방송이었으며 심상정 후보에 대한 무논리적 명예훼손을 일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의당 측은 김 씨가 사이비 심리 분석을 동원해 심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을 벌였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민주당이 김 씨에게 지령을 내린 건 아닌지 의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김어준 씨는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에게 사과하십시오.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질 낮은 인신공격을 김어준 씨 같은 이들에게 외주화하는 것이 민주당의 대선 전략은 아니기를 바란다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김 씨의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사과를 하지 않으면 김 씨가 진행하는 방송은 보이콧하겠다고 경고했죠. 심상정 후보 이제 법 여권에서 탈피해 어엿한 제3지대 후보로 정착했습니다. 색깔이 다른 안철수 후보와의 공조까지 추진하겠다는 마당이죠. 여권이나 그 주변 인사나 이미 떠나간 버스를 이제 와서 되돌리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정의당 심상정 후보였고요. 피처링은 방송인 김어준 씨였습니다. 주민 한마디는 드라마 속 대사로 대신합니다. 그거 알아? 이젠 우리 절대 예전으로 못 돌아가. 이미 넌 끝났어. 네, 자 제3지대 주자들의 일정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후보 모두 오늘 일정이 있었는데요. 심상정 후보는 주 4일째 공약에 힘을 쏟고 있네요. 네, 오늘 오전 서울 신촌 스타광장에서 이 주 4일은 던져졌다라는 캠페인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연설에서 사실 제가 주 4일제를 1호 공약으로 낸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주 4일제를 1호 공약으로 만들어 주셨다면서 주 4일제는 심상정의 공약을 넘어서 시민의 공약, 우리 청년의 공약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심 후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청년의 표를 구해야 한다면서 청년 공약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 그분들과 심상정 공약의 차이는 그 심상정의 공약, 비전은 그 자체가 청년 공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안철수 후보는 오늘 국민연금법 관련한 공약을 내놨는데요. 청년을 위한 공약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 동일연금제 시행, 지속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정책 4호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1990년생 청년 세대부터는 평생 연금을 납입해도 노후에는 지급할 돈이 남아있지 않다면서 공적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불평등 문제도 짚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업연금 간의 불평등을 또 고치지 못하면 공무원들은 세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을 내주면서 정작 자신들은 고단한 노후를 맞아야 합니다. 이런 공적 연금 구조가 조만간에 국민 간에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겁니다. 자,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도 오늘 4호 공약을 내놨죠. 부동산 세제 개편을 발표했는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금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인 거죠. 네, 시장을 교란하지 않는 이란 전제 조건을 붙였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그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와 징벌적 과세로 인해서 적절한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지적을 했고요.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는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자와 일반 중산층에까지 고통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세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세제 개편의 방향은 크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로 나눴습니다. 1가구 1주택인 실수요자의 부담을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1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다주택자는 현행 6억으로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60세 이상으로 5년 이상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시까지 과세를 이연하여 세금이 생계를 위협하지 않도록 과세 이연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네, 허경영 후보도 오늘 공약을 내놨죠. 새로운 공약을 내놨는데 한반도 외곽순환 고속철도라고 아까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에요? 네, 그 국가정무당 허경영 후보는 한반도 외곽순환 고속철도망 공약을 내놨는데요.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인천과 속초를 연결해 순환하는 철도입니다. 바닷길을 따라서 우리나라 국토 한 바퀴를 도는 개념인데요. 국내 철도망을 외곽으로 순환하는 이 철도망은 국토 내 기존 철도망을 종횡으로 연결합니다. 통일 이후에는 한반도 외곽순환 고속 및 일반 관광철도망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허 후보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연계해서 건설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범여권 탈피에 제3지대 택한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모욕 김어준 보이콧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둘러싼 진통, 이준석 대표가 일단 이제 윤석열, 김종인 두 사람이 직접 소통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후보의 인선안은 존중이 돼야 되지만 만약에 이제 김병준, 김한길 두 사람 본인이 선택하면 존중할 수도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는요. 저희가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속보 좀 챙겨요. 고맙습니다. 네.